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가정 수업을 하고 있는 주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랑 재미있고 유익한 기술가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벌써 기술가정 수업 4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질문 3가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질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요 그림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빛 환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빛 환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때요? 아, 햇빛이 정말 우리 생활에 중요하다.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때요? 밝음도 주죠. 자, 그래서 우리는 햇빛이 꼭 필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권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1조권이었습니다. 1조권. 이 1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여러분 법에 딱 정해져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때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반드시 꼭 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해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질문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어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햇빛 조절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 한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한옥에 나와 있는 첨화는요. 여러분, 태양의 이것을 활용하여 이것을 잘 이용하여서 어때요? 여름철 햇빛은 차단하고 겨울철 햇빛은 쭉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남중고도였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서 정남쪽에 높게 떠 있는 그 높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의 첨화는 여름철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여름과 그 다음에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겨울의 높이 그 중간에 위치를 하면서요. 어때요? 여름의 태양빛은 차단, 겨울의 태양빛은 흡수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에 있는 첨화가 태양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질문 3번째는요. 우리가 태양, 햇빛 말고도 우리에게 빛을 주는 존재가 있었죠. 맞아요. 바로 조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의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물체를 직접 비추는 것이 아니라 벽이나 천장 이렇게 뒤쪽을 비추게 되면서 어때요? 반사시켜서 이 물체를 비추게 되는 것을 어떤 조명 방식이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직접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금 보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지금 침대를 비추는데 침대를 직접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벽면을 비춤으로써 침대를 은은하게 간접적으로 비추고 있죠. 이런 조명을 우리가 간접 조명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다들 잘했죠?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더 자세하게 배워볼 수업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 공기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때요? 열 환경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빛 환경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번은 우리 공기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이 스펀지밥 친구가 열심히 숨을 후하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공기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공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선생님 공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잡히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잘 생각이 안 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숫자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보니까 1리터, 2리터, 그 다음에 2만 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리터를 여러분 어느 정도나 될지, 1리터가 얼마만큼 될지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1리터면 한 요 정도? 요만큼? 될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리터를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2리터는 여러분들 흔히 다들 잘 주변에서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마시는 생수병 있죠? 큰 생수병. 요게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리터는 요만큼, 2리터는 요만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2만 리터는 얼만큼 될까요? 여러분 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어때요? 2만 리터를 손으로 표현하려면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큰 단위라서, 너무 많은 양이라서 우리가 손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면 볼게요. 이 2리터의 몇 배가 2만 리터가 되나요? 맞아요. 10,000배나 되는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생수병을 요만큼 2리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10,000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이 평균적으로요,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죠. 음식물의 양이 1리터라고 해요. 1리터 요만큼?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수분의 양, 물의 양이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만 리터는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이 무려 2만 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가늠하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난 양인데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2만 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다음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재미있는 음식을 열심히 먹고 있는 아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때요? 우리 사람이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얼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춘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20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0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물을 마시지 않고는요, 여러분 5일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5일. 자, 그러면 선생님 알려줄게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있죠? 자,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숨 쉬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딱 3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이 지나면 호흡이 곤란해져가지고 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공기 없이, 산소 없이는 3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점을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주변의 공기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공기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이랑 정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음식물은 하루 동안 약 1리터를 먹습니다. 물은 하루 동안 약 2리터를 마십니다. 그럼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만 리터나 됩니다. 만약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한 달 정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면 5일 정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단 3분만 없어져도 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공기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85% 이상 거주하는 실내에서도 오염된 공기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흡연이나 곰팡이 등의 세균들,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 흔하게 사용하는 화장품, 스프레이 등과 냉장고 같은 생활용품들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이런 공기 오염 때문에 노약자들의 여러 질환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거나 치료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실내를 환기시키고 공기 정화 장치로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청소를 깨끗이 하여 먼지를 없애주면 공기가 깨끗하고 신선해집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더욱 건강해지고
질병 발생률을 낮춰줍니다. 또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줘서 일의 능률도 높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공기,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여 우리 아이들도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다들 잘 봤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공기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영상에서 짧게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영상을 봤는지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상에서 찾은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10월 22일을 여러분 무슨 날로 정하고 있었죠? 찾은 친구 있나요? 맞아요. 10월 22일을 우리가 공기의 날로 정해놓고 공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공기의 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22일 공기의 날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외의 사진이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실내의 사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 실외 공기하고 실내 공기 중에 어떤 공기가 우리의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실외 공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때요? 선생님, 자동차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늘 공장이 근처에 있다거나 공장에서 막 안 좋은 연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에 미세먼지도 심하고 황사도 심하대요. 그래서 실외 공기가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맨날 밖에 있는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니까 문 잘 닫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진 자료 두 가지를 선생님이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어때요? 실내하고 실외의 공기 중에 우리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공기는 바로 실내 공기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집 안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분들 어떤 건물 내 실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딱 봤을 때 어때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천장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떠냐면 우리가 실내 공간은 어때요? 딱 일정한 부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폐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외는 하늘도 엄청 높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실내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거나 밀폐된 공간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는 외부의 공기에 비해서 어때요? 최대 10배 정도나 더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10배 정도나 더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안 좋은 공기의 질이 우리가 숨을 쉬면 코랑 입을 통해서 어디요? 우리 목으로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결국에 폐로 들어가게 되죠. 이럴 때 이 안 좋은 공기의 질이 우리 폐로 들어갈 수 있게 될 확률이 무려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1000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어때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가 실내의 공기의 질이 좋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런데 그 자료만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외 공기하고 실내 공기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은요. 공기 오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오염이 돼서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 중에 실외 공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경우와 실내 공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경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지 그 비율이 나와 있는 자료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집중해서 영상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습격.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에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외부 공기에 민감해졌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실내 공기 질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공기오염 사망자는 연간 800만 명. 이 중 실내 공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430만 명으로 실외 공기오염 사망자 약 370만 명에 비해 더 많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이나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내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 야외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꼭꼭 닫을 경우 음식 조리를 비롯해 다양한 원인으로 실내 공기는 오염되고 있다. 부유 미생물도 실내를 오염시키는 물질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전반에서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실외 먼지도 상당하다. 오염된 실내 공기는 미세먼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내에는 이제 그런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화학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활동, 결국 조리도 이제 사람의 하나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뛰어논다든가 이제 흡연을 한다든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또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도로변가에 사는 경우에는 환기를 시킬 때 자동차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떤 실내 공기를 이제 오염시키는데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내 공기는 이제 여러 관점에서 이제 다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영상 다들 잘 보고 왔나요? 어때요? 공기오염 사망자 중에 실외보다 실내 공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어때요? 이번에는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집 안으로 외부에서 온 미세먼지가 쑥 하고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어때요? 맞아요. 벽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집 안의 공기를 계속 떠다니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첫 번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지금 실내 공간 안에 있죠? 이 실내 공간을 지을 때 건축 재료들을 썼을 거예요. 이 건축할 때 이 공간을 짓는데 들어간 재료들 중에서 우리에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벤젠이라든지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축 자재들에서 나오는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계속해서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벽에다가 접착제를 막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벽지도 바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구들,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어때요? 주로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계속해서 공기 중을 떠다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켜서 또는 인덕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불을 켜게 됨으로써 산소를 태워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안 좋은 가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리를 하는 중에도 안 좋은 가스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안 좋은 가스들이 계속해서 공기 중을 떠다니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디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맞아요. 우리 코랑 입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모니터, 핸드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들 전기를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 정전기가 막 나면서 어때? 여기에 뭐가 들러붙을까요? 맞아요. 먼지들이 들러붙어요. 밖에서 돌아다니던 미세먼지들도 들러붙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있는 다양한 먼지들도 여기 막 들러붙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까이 보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걸 사용할 때마다 어때요? 우리 코랑 입으로 기관지를 통해서 먼지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물질들이 계속해서 떠다니고 있어. 우리 집안을. 자,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 공기들을 밖으로 빼내주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집은 계속 문을 닫아놓고 밀폐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실내 공기가 점점 더 오염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공기 오염 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간략하게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딱 봐도 어때요? 뭔가 걸리면 되게 불편하고 아플 것 같죠? 우리가 결막염이라고 하는 건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귀, 중이염, 그래서 귀에 염증이 생기는 것. 여러분들 비염 앓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비염 겪어본 친구들도 있죠. 자, 코, 숨쉬기도 어렵고 자꾸 콧물 나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숨을 쉴 때는. 그래서 여기 후두, 우리 목에 있는 후두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피부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피부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부에 다양한 질환들이 생겨요.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두드러기라든지,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기침 나오는 천식이라든지 여러분 기관지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일단은 숨이 들어가서 후하 하는 게 어디야? 맞아요, 여러분 폐죠. 폐에도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여러분들의 폐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이게 되면 심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여러분 혈관을 타고 돌면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진짜 심각한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여러분들 다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바로 이 실내 공기 환경을 그러면 우리가 쾌적하게 바꿔봐야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 공기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방법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통풍이라고 합니다. 통풍. 자, 여러분 통풍에 대한 단어를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통풍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통은 여러분들 통하다예요. 통하다 할 때 쓰는 통입니다. 그리고 풍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한자 잘하는 친구들 있죠? 맞아요. 바람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통하게 하는 거냐면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이랑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가지고 그 사이로 뭐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람이 슝 들어와서 어때요? 바람이 들어오면서 우리 집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을 가지고 밖으로 다시 슝 나가게 되는 거죠. 바람이 우리 집을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퀴즈는 바로 요겁니다. 자, 선생님이 다음 4가지 창문의 위치를 줄 거예요. 이 4가지 창문의 위치 중에 통풍이 잘 되는 순서, 창문의 위치들을 주의 깊게 보았다가 이 4가지 창문의 위치들 중에서 어떤 창문에 배치가 되어 있는 집이 가장 통풍이 잘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창문의 위치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마주보고 있는지, 같은 방향으로 있는지, 아니면 혹시 천장 위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보면서 여러분 통풍이 잘 되어서 통풍의 효과가 높은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잘 찾아봤나요? 어때요? 이 4가지 창문의 위치들을 살펴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통풍이 잘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바로 통풍이 잘 되는 순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입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답이랑 너무 달라요. 왜 그런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건요. 창문의 위치가 일단은 여러분 바람이 슝 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과 어때요? 바람이 나가는 방향이 마주보고 있어야 한 방에 슝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마주보고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되는데, 자, 기역과 디귿 중에서 디귿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디귿을 살펴보면 아래쪽에 같은 방향, 같은 위치, 같은 높이의 창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아래쪽에는 바람이 슝 하고 잘 지나가는데 위쪽에 있는 안 좋은 물질은 그대로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기만 한 거야. 위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을 같이 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디귿은 그렇게 통풍의 효과가 높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역을 한번 볼게요. 기역을 보면요. 우리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나가는 방향은 위쪽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위아래를 싹 훑고 밖으로 슝 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 가장 통풍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역이 1등이고요. 자, 그러면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낮게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방향은 높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니은의 경우는 어때요? 천장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기역처럼 같은 아래쪽으로 바람이 들어왔다가 위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같은 마주보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의 힘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기역과 마찬가지로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모든 것들을 공기를 쑥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어때요? 니은이 두 번째로 통풍의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디귿이고요. 마지막 리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을의 경우는 어때요? 바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방향이 같아요. 그쵸? 창문이 나 있는 방향이 같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왔다가 어때요? 벽에 쿵 한번 부딪히고 그 다음 다시 위로 쿵 한번 부딪히고 다시 되돌아서 나가게 되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힘도 약해지고 이 공기가 그대로 다시 되돌아 나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통풍의 효과가 높은 순서는 기역이 첫 번째, 그 다음 여러분들 뭐예요? 니은, 그 다음 세 번째가 디귿, 마지막 네 번째가 리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통풍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통풍 말고 여러분 요것도 있어요. 자, 선생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선생님 그러면 환풍기를 켜면 되죠?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진들 보면 뭐예요? 우리가 환풍구라고도 하고 환풍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리할 때 주로 사용하죠. 배기 후드라고 해요. 주방 후드.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환기라고 합니다. 환기 역시 여러분 단어가 아주 쉬워요. 우리가 뭔가를 교환한다, 서로 맞바꾸다, 교환하다 할 때 그 환을 쓰고요. 기는 어때요? 공기 할 때 그 기를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교환한다? 공기를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기라고 하는 것은 실내의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를 하거나 아니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실내와 실외의 공기를 맞바꾸는 현상을 우리가 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문을 열어둬요. 양쪽 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 해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어때요? 온도,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맞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환기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죠. 온도나 습도의 차가 크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공기를 맞바꾸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기계식 환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널리 사용하는 환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창이나 벽면의 통풍구를 통해 실내외의 공기를 교체하는 자연 환기와 송풍기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외부의 공기를 받아들이고 오염된 공기는 실외로 배출하는 환기 방법인 기계 환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기계 환기는 그 방식에 따라 또다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송풍기와 배풍기를 모두 사용해 실내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실내외의 압력차를 조절할 수 있고 가장 우수한 환기를 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송풍기를 사용해 일방적으로 실내의 외부 공기를 송풍하고 배기는 배기구 및 틈새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공장 등에서 신선한 공기 공급을 위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방식은 배풍기를 사용해 일방적으로 실내의 공기를 대기하는 것인데요. 공기가 실내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이 방식은 주방과 화장실 등 냄새 또는 증기의 발생이 있는 장소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환기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새 집으로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새 집, 좋은 집으로 가면 공기도 왠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 집으로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가 쾌적한 주거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집이 답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새 집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새 집 증후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뭔가 이삿짐을 싸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를 하느라고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걸까요? 자, 여러분 새 집에 가면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말할 때 이거 너무 새거 냄새나, 새 냄새나, 이거 너무 페인트 냄새나 이런 것들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새 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인체에 유해한, 우리가 새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 있고, 페인트가 있고, 뭐 다양한 접착제들이 있고요.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새로운 가구를 들였을 때, 어때요? 가구를 만들 때 썼던 화학약품 냄새들, 이런 것들이, 이런 화학 물질들이 공기 중에 그대로 떠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새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새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집 증후군의 원인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영상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할게요. 신축 건물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 그 정체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새로 지은 건물일수록 위험하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신축한 건물이거나 특히 리모델링한 건물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 물질인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출됩니다. 새집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스티렌, 벤젠 등이 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일으킨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신축 건물이나 인테리어 또는 가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 호르몬과 더불어서 우리 인체에 붉은 반점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두드러기 등을 유발하며 또한 두통이나 비염이나 천식 또는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도 리모델링 중이라서 그런지 특유의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벌써 머리도 아프고 심지어 눈도 조금 따가운 것 같거든요. 그 증상이 바로 전형적인 새증후 증상이에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적은 수치로도 인체에 자극을 주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중인 이곳의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얼마일까? 천장, 신발장, 주방에 포름알데히드 검사기를 설치. 시간 경과 후 수치를 확인해봤다. 그 결과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 특히 주방은 기준치의 6배를 넘는 충격적인 수치가 검출되었다. 이렇게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새 집이면 무조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신축 건물, 새로 지어진 건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때요? 독성 물질을 마구마구 뿜어내고 있다니 충격적이죠.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새 집에서 살 수가 없겠네요? 새 집에서 사는 거는 이렇게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다들 헌집에서만 살아야 되나요?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자, 새집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베이크 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베이크, 뭔가를 굽다? 우리 베이커리처럼 뭔가를 굽다. 구워,
그 다음에 아웃, 구워서 내보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는 것처럼 어때요? 집을 구워? 집을 어떻게 굽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베이크 아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집을 굽는 것처럼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예요. 따뜻하게 집을 데워가지고 우리가 뭐 새집 냄새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뭐 접착제에서 나오는 우리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물질들 있죠. 이런 것들을 쫙 빼서 어때요? 한 방에 확 날려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외부와 통하는 문을 꼭꼭 다 닫을 거예요. 이유는 우리 집을 굽듯이 온도를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다 닫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거죠.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온도를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외부랑 통하는 모든 문을 잘 닫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수납 가구, 여러분들이 새로 산 가구들 있죠? 가구들의 문과 서랍을 전부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왜 열어주냐면 어때요? 수납 가구를 만들면서 있던 화학 물질들이 다 밖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수납 가구의 문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비닐이 씌워져 있으면 벗겨줘요. 그래야 어때요? 비닐을 밖으로 어때요? 그 안 좋은 물질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비닐도 다 벗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한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실내 온도를요, 우리가 35도에서 40도 정도로 뜨겁게 올려주는 거예요. 뜨겁게 완전 집을 구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5도에서 40도 정도를 올린 다음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문은 꽁꽁 닫아놓고 우리 집의 온도는 저렇게 높게 올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문과 창문을 열어서 얘를 한두 시간 정도 환기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우리 집을 데워가지고 나와있던 안 좋은 물질들을 한 번에 문을 열어서 밖으로 쏴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베이크아웃을 할 때는 집에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집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서 이제 환기를 시키고 이거를 3번에서 4번 정도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환기시키고 다시 문 닫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35도에서 40도로 또 온도를 높게 올리고 다시 환기하고 요거를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베이크아웃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베이크아웃은 쉽게 베이크 구워가지고 아웃 밖으로 배출한다는 뜻인데요. 올바른 베이크아웃 순서. 첫째, 먼저 외부로 통하는 문을 모두 닫는다. 특히 유해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신발장의 현관문은 완벽 차단할 것. 두 번째, 싱크대문, 수납장, 신발장 등 가구 수납장의 문은 모두 열어둔다. 세 번째, 난방 온도를 35도 이상 5시간 정도 유지한다. 네 번째,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시킨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난방 온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 올바른 베이크아웃 전과 후 결과. 놀랍게도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대폭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베이크아웃, 비밀은 바로 온도에 있다. 집안의 온도를 올리면 바닥, 벽면이 피부 모공처럼 확장되면서 많은 양의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베이크아웃까지 해서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죠? 맞아요.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 환경, 빛 환경에 이어서 오늘은 공기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에 공기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그래서 실내 공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가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본 방법 크게는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맞아요. 통풍,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맞습니다. 환기. 우리가 공기를 교환, 공기를 바꿔치기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이 환기의 방법에는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는
자연 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환풍기라든지 배기 후드라든지 다양한 기계식 장치를 사용하는 기계 환기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사를 온 친구도 있고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될 친구들도 있겠죠. 이런 친구들에게 꿀팁인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었죠? 맞아요. 베이크 아웃이라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어때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마지막 환경, 소리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